오늘의 플러스, 종묘 앞 재개발 논란을 통해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다시 돌아봅니다.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시에서 요즘 세계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종묘 앞 재개발 부지에 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계획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우연히 여러 매체에 봤더니 교수님은 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이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반대는 하는데 제 나름의 한 4가지 원칙이 있어요. 네. 이게 첫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된 데가 세운 4구역이거든요. 예. 거긴 지금 철거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개발에는 찬성한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 본건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기존의 용적률이 600%였는데 이게 1000%로 올렸어요. 예. 높이를 보시지 말고 용적률을 보셔야 돼요. 예. 용적률 600%에서 1000% 올렸다는 건 사실 이건 민간에 대한 특혜예요. 그리고 근거가 되게 약해요. 우선 그래서 이 높이를 올리는 거, 이 특혜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예. 세 번째는 거기 토지주분들, 특히 이제 소시민들이 많으세요. 예.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된 거거든요. 예. 시장이 바뀔 때마다 플랜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 때 바뀌었고,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에서 오세훈 시장 때 또 바뀐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간이 지나놨기 때문에 이건 서울시가 배상할 문제예요,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세 번째 원칙은 마스터 플랜이 시장이 들어설 때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원인 제공자로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해결 방안은 이런 게 있어요. 용적률 거래제라고 그 남는 용적률을 외부에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다고 하면은 높이를 굳이 600에서 1000%까지 줄 필요도 없게 돼요. 네. 그 4가지 원칙이 제가 고수하는 바입니다. 네. 말씀 주신 4가지 원칙 중에서 이미 철거가 된 세운 4구역 개발에는 일단 철거가 됐으니 찬성하신다는 거. 그리고 용적률을 인상해야 되는 것들이 이것도 좀 특혜 우려까지 있다 말씀 주셨고, 그리고 이 공사가 또는 계획이 지연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용적률 거래제, 이 4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일단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용적률 상향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어떤 수준의 용적률이 적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파트 지금 시장하고 보자고요. 예.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시장 볼 때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데가 뭐냐면 5층짜리 아파트 지역이 아니에요. 네. 보통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지금 이 재건축 재개발 기간이 왔거든요. 그럼 거기가 용적률이 한 250에서 80% 정도 돼요. 예. 근데 거기서 지금 용적률 조금 주는 것 갖고도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600%에서 1000%로 400% 인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울시에는 재건축 따진들에서 모두 400% 인상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의 근거가 뭐냐고 이들을 막을. 지금 서울시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올려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똑같은 조건이 재건축 단지에 모두 적용된다고 했을 때 서울시 우선 첫 번째는 형평성의 이슈가 엄청나게 발생을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서울시의 경관이 완전히 박살날 것이며 세 번째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인프라가 서울시가 못 견뎌요. 예. 교통이라든지 기타 인프라가. 따라서 이게 저는 이건 그냥 특혜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예. 그런데 종로 쪽이니까 고층 빌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근처에 다른 여타 건물들은 용적률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용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종묘를 딱 갔을 때 네. 보면은 이제 종묘에서 남쪽으로 보면 세운상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종묘를 북쪽으로 보고서 동쪽 측면을 딱 보면은 나무들이 많잖아요. 예. 거기서 딱 한 건물이 약간 좀 거슬려요. 예. 비로 제약되는 제약회사인데 예. 그것도 그렇게 용적률이 물론 한 오피스 건물인가 크긴 한데 종묘 주변은 그런 게 낮은 거예요. 사실은 서쪽은 지금 봉익동, 익선동이니까 개발 못해서 낮은 것이고 사실 거기 개발 못한 것도 아니에요. 네. 익선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800에서 1000% 용적률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수익성이 안 나와서 개발이 못했던 것이고 지금 그 주변은 다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용적률이 그러니까 낮아서 고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남쪽 지역에서 그 초고층으로 이미 초고층인데 600%가 1000% 준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상식이 좀 어긋나요. 예. 그러면 진짜 근처에는 다 저층 건물들인데 한 건물이 10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가면 여타 건물주나 토지주들도 우리도 개발하자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비슷한 정도의 용적률을 허용해 줘야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세운 4구역인데 예. 그 옆에 이제 세운 상가 오른쪽에 지금 세운 4구역이거든요.
왼쪽이 2구역, 밑이 3구역, 그다음에 6구역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서 이렇게 용적률, 온정률은 다 올려주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나중에 특혜 시비가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여기만 그렇게 올려주냐는 거예요, 예.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 용적률을 600에서 1000%로 올린 게 중간에 약간 공원 같은 부지를 확보해서 이 남산을 볼 수 있는 뭐 조망권도 확보하고, 그리고 그 공원이 있어야 이게 서울이 숨막히듯 개발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던데요. 사실 그렇게 논리가 나오려면은 우리가 600에서 1000%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민간 땅이잖아요. 예. 지금 민간 사업성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사업성을 위해서 민간한테 얼마가 갈 것이라는 건 첫 번째 밝히셔야 돼요. 네. 두 번째 공공이 얼마를 가져갈 건도 밝히셔야 되고 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세운상가는 사실 세운상가부터 해서 대림상가, 풍전호텔 다 있거든요. 예. 그거 그 비용이 얼마인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세운 4구역은 지금 철거가 됐다고 치자고요. 예. 세운 2구역은 사실은 그 앞에가 종로 3가기 때문에 장사가 어느 정도 돼요. 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쪽 굉장히 진한해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이게 다 어느 정도 동의 받고 지금 서울시의 플랜은 뭐냐면은 여기서 사업자금 공공이 좀 받은 다음에 네. 이걸로 세운 상가를 사서 철거한다는 건데 네. 여기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얼마가 나올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얼마를 들여서 세운 상가를 사서 철거할지도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없어요. 조감도만 보여주고 자기 땅도 아닌데 이거 예. 서울 시민 보고 믿어라?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설득을 할 수가 있지가 저는 못 하겠어요. 설득 네. 자체를. 예. 구체적으로 경제성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나 어떤 사전 검토 계획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황인가요? 완전 부재죠. 제가 아는 넘버가 없어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좀 더 이제 근본적인 걸로 질문을 드려봐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로와 같이 문화유산이 잔뜩 있는 지역들을 많은 국가에서 개발을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고민이 저희랑 비슷하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문화유적지 근처에 높은 빌딩들을 많이 지으면 분명 그 나라들도 경관 훼손이라든가 이런 걸 우려를 할 텐데 나름대로 이런 고층 빌딩이 많지 않게끔 뭐랄까요? 재건축 재개발을 고층 빌딩을 지향하는 게 원칙인 건지 아니면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서울만 볼게요. 저는 뭐 부동산 개발 관련된 인간이니까 부동산 개발 초고층 좋아해요. 네. 근데 장소를 박아잡으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대문 안 하고 사대문 바꿔고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왕십리, 신촌, 강남에서는 1000%, 2000% 해도 전 좋아요. 괜찮다고 예. 보는데 사대문 안은 그러지 말자고. 왜냐하면은 역사적 자원하고 장소적 자원이 너무 강하고 많아요. 거기서 남산을 본다는 게 사실은 굉장한 어떤 그 경관적 가치고 공공재예요. 제가 공공재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말씀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요. 아테네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 엄청 와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럼 거기는 호텔 수요가 없겠냐고요. 초고층 호텔 수요 있겠죠. 근데 예. 가 보시면은 아테네는 굉장히 건물들의 높이가 다 규제가 돼 있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규제의 그 어떤 합리적인 컨센서스가 뭐냐면은 파르테논 신전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특정 지점에서 파르테논 시점 봐야 되는 거고 호텔 옥상에서도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높이 규제에 대해서 아테네 시민들은 동의해요. 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런던 같은 거는 이거 아예 규제가 돼 있어요. 런던에서도 예를 들어서 세인트 폴 성당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중요한 성당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세인트 폴 성당보다 높게 못 져요. 세인트 폴 성당도 관광객도 많이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거기도 초고층 질련 욕구가 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런던에서 런던 7.1 그 런던 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라는 정책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이트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건물 규제가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예. 우리도 이게 아니 유네스코가 바보도 아니고 건물 규제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 예. 또 다른 측면 뭐 이걸 보자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뭐 지역 활성화하고 이제 지역 문제 때문에 청송이라는 데 갔어요. 네. 청송 심시 종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99칸 한옥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한옥인데 거기서 딱 봤을 때 대청마루에서 한 500m 앞에 봉우리가 5개 있는데 네. 그 2개가 조화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청송에서 이번에 산불 났잖아요. 예. 청송 심시 고택, 그러니까 송소 고택을 안 탔는데 네. 바로 10m 앞에 있는 마을이 좀 탔어요. 네. 다 1층짜리 한옥하고 1층짜리 주택인데 거기 지금 2층짜리를 누가 짓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경관과 그 조망을 완전 해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로에서 있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를 녹지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게 아니고 종로에서 남산까지 그 경관이라는 건 우리가 보존해 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어차피 600%가 지난번에 규정이었는데 이것도 높긴 하거든요. 예. 여기서 1000%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 나중에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벽이에요. 네. 예. 그 송소고택 말씀 주셔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근처의 마을들도 옛날 형태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좀 어우러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지키고 복원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그게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라는 게 죄송한 말씀인데 600%에서 1000% 이거 다 지금 오피스 공간 늘리는 거거든요. 네. 오피스가 어떤 기능이 들어갈지도 안 나와 있어요. 네. 오피스 업무지구 다 줄어들고 있는 거기서 얼마나 대단한 지역 활성화를 할 것인지 그 예. 베네핏이 예. 혜택이 무엇이고 다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없어질 문화적 가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토론이 일어나야 되는 서울시가 지금 요지부동인 상태잖아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 원래 입주한 입주민들하고요. 그리고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회사들 입장에서는 앞서 교수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종묘 근처에 한두 개 높은 뭐 어떤 제약회사 빌딩이 보인다 말씀 주셨는데 이미 한 것도 있고 그럼 우리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약간 이게 또 형평성에 우리만 또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용적률 600%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 그것도 이미. 예. 아. 왜냐하면 서울시 광화문 일대 평균 용적률이 600%예요. 네. 광화문에 높은 건물 많잖아요. 예, 그렇죠. 평균이 600%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용적률을 좀 또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라고 송파에 좋은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예. 맨 처음에 갔을 때 완전 뜨악했잖아요. 네. 굉장히 빽빽하게 좋아져서 그게 용적률이 285%예요. 네. 600%라는 건 어마어마한 용적률이고 예. 그 다른 건데 만약에 이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종로 3가 13번 출구역에서 남쪽으로 청계천 내려오시면 180m만 내려오면 돼요. 2분 정도 남쪽으로. 네. 거기서 뭘 바라보시면 되냐면 청계천 남쪽에 네. 힐스테이트 세운 센츄럴 아파트 1단지, 2단지가 있어요. 예. 그게 딱 보면 아마 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엄청나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그 높이가 90m예요. 아. 그 높이가 지금 여기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이전 높이고 예. 여기서 145m를 더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힐스테이트 세운 아파트보다 60%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거 높이감 가서 보셔야 돼요, 시민들이. 그다음에 아까 조감도 말씀하시니까 한강 빠뜨렸는데 예. 이 세운 힐스테이트 세운 아파트 1단지, 2단지가 그 블럭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꽉 차 있어요. 네. 그 뒤에 호텔도 있고 예.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 나이 때문에 예. 서울시 조감도에는 힐스테이트 세운 아파트가 안 보여요. 지금 존재하는 아파트 단지도 안 보이면서 사람들 저는 속인다고 봐요. 제가 예. 속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보면은 길쭉길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제발 힐스테이트 세운 아파트 가서 보시길 바라요. 예. 전 블럭을 그냥 꽉 채웠어요. 좌우로. 그리고 예. 아래 위로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60% 높으니까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나타나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서울이라는 특히 강북 지역, 종로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존에 입주하거나 개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게도 기존의 600%라는 용적률 자체도 형평성에 위배된 것이 절대 아니다. 그쪽 지역의 그 이상의 오히려 용적률을 허용하는 게 특혜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네. 서울시 입장은 또 계속 말을 하는 게 기존대로 하면 꽉 채워서 이걸 올리는 게 아니냐. 하다못해 공원 부지라도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공원 부지 같은 그 공공 용지로 뭔가를 얻어내려면 그 사람들도 피해보면 안 되니 그래서 옆을 더 올리는 거다. 이것도 나름대로 양쪽을 다 배려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나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600에서 1000% 하실 때 분명히 민간 사업성을 보존해 준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공공이 가져가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녹지축이 정말로 그렇게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면은 서울시 재정으로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재정 투입할 생각을 안 하냐고요. 한강버스는 그렇게 투입을 하면서 예. DDP에선 거의 제가 봤을 때 1년에 100억씩 적자나고 있거든요. 그거 네. 메꿔주면서
왜 이걸 그거 안 하냐고요. 네. 그럼 반대로 서울의 경관을 잘 관리했던 모범 사례 우리가 왜냐하면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아 교수님이 말하는 게 저게 모범 사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우리가 강남이나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가 남산 봤을 때 남산 굉장히 아름답게 다 쫙 깔끔하게 보이죠.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95년 전까지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어. 지금 하얏트 호텔들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얏트 호텔은 그래도 색깔이 약간 블루이시하니까 좀 이렇게 뭐 조화스러워 보이는데 네. 예전에 그 근처에 바로 그러니까 하얏트 호텔 오른쪽에 남산 웨인 아파트라고 17층짜리가 있었어요. 그 예. 두 동이. 예. 그러니까 남산 조망을 완전히 망쳤어요. 예.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 뭘 했냐면은 남산 제모습 가꾸기라는 걸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철거시켜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남 쪽에서 바라보는 남산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예. 그게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당시에 남산 경관을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예, 그걸 철거를 하면서 그 비움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 남산 경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거고 지금 30년 후에는 더 완전 퇴보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가 종묘에서 바라보는 남산 경관이라는 게 완전히 꽉 막혀버릴 겁니다. 이거는 네. 전혀 그렇군요. 다른 어프로치예요, 지금. 아, 이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을 참 높이 평가하는 게, 우리 저기 아이언맨 영화 같은 거 보면 웬만한 좋은 풍광 좋은 데는 개인 사유주택들이 잔뜩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다 이렇게 어떻게 남산이나 인왕산이나 이런 데 좋은 입지를 다 잘 지켰느냐, 이걸 높이 평가하는데 이게 인위적인 노력이 있었던 거군요. 아, 그럼요. 인위적인 노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재산권을 약간 피해를 좀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북촌 같은 데는 우리가 좀 용적률이 그래도 200%가 될 수도 있는데 역사 자원이니까 참아라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빨리 용적률 거래제로 그분들한테도 재산상 손해가 안 가게 해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이분들 그 세운 사지역 분들이 서울시의 이런 실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다고 하면은 용적률 거래제를 통해서 남는 부분을 그분들한테 피해를 피해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지. 네. 누가 원한다고 해서 여기서 용적률 600에서 1000% 올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걸 밀어붙여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부에서 용적률 거래제는 좀 자세히 여쭤보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이 두 가지 이슈들 개발도 해야 되고 네. 문화 보존도 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떤 기준, 도대체 문화재 근처에 얼마만큼 인근에서 지어도 되는지 이 참 애매모호하네요. 파리 같은 경우는 아예 동가서로 나눠져서 확연히 구분되는 네. 것 같고 예. 런던은 또 근처에도 뭔가 높은 게 네, 나름 있는 네, 것 같기도 네. 하고 뭐 기준이 뭘까요? 사실 그게 기준은 이제 꼭 정해지지는 않은 겁니다만은 예, 우리가 지금 파리 말씀하셔서 파리 같은 데는 파리 중심부는 사실 좀 작잖아요. 네. 4대문 정도 사이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파리에서 업무지구가 필요하니까 라데팡스라고 다시 졌어요. 옆에다가 맞아요. 예. 꽤 좀 떨어져 있죠. 거기서 예. 초고층으로 진 거예요. 예. 그죠? 그 파리의 그 아름다운 파리를 훼손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르 꼴바지라는 그 건축가가 그 사람이 뭘 봤냐면 1930년대에 금융회사들하고 법률회사 같은 것들이 이제 파리 중심부로 들어와요. 네, 그럼 주택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 파리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플랜 모아즌이라고 해가지고 파리 중앙부를 완전 다 철거하고 예. 초고층 오피스하고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걸 발표를 해요. 예. 르꼬바제는 전 세계 건축학의 아버지예요. 근대 건축학의 아버지. 근데 네. 만약에 그게 됐다고 하면 파리는 지금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름다운 파리가 그대로 있잖아요. 예. 하면서 라데팡스가 존재하는 거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철학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종묘 앞에서 사대문 안에서 왜 1000%가 필요하냐고요. 1000% 용적률의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은 강남에서 해도 되고요. 신촌에서 해도 되고 왕십리에서 해도 되고 마곡에서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굳이 사대문 아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파리에서 배워야 돼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교수님 좀 문외한스러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제 일반적인 수준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 외국에서 문화유산을 지키자라고 하면 그 문화유산 그 지키자는 그 대상물을 보면 너무 흔히 말해서 멋지고 예쁘고 웅장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딱 봐도 그냥 지켜야겠네 이 생각이 막 절로 들어요. 막 야 이건 뭐 정말 전 세계 보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그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부유하고 강성했던 시절이 몇 세기 동안 있었으니까 그런 유적지가 많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의미 있는 수준의 소득 수준까지 올라온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지어진 건축물이라든가 내용들이 사실 지금 우리 수준의 눈높이로 봤을 때 좀 조악스럽고 조금 옹색해 보이고, 아, 이건 조금 너무 뭐라 할까요? 구태의연해 보이는 듯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시멘트로 돼서 그냥 네. 이런 것도 지킬 가치가 있는 건가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첫 번째는 서울이 외국 도시에 비해서 결코 역사가 짧지 않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아시아 도시 한번 볼게요.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서울이 1,000만 이상 도시에서 아시아권에서 경쟁할 만한 도시가 선진국 도시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인도, 파키스탄 이런 좀 뺄게요. 예. 그러면 1,000만 도시가 동경하고요. 예. 상해하고 북경 정도예요. 어. 싱가포르, 홍콩 우선 빼자고요. 예. 그럼 싱가포르 껴주자고요. 예. 우선은 네 도시에서 예. 동경 같은 경우에는 도쿠가와 이에스가 에도 시대를 열면서 역사가 400년밖에 안 돼요. 그렇네요. 천도한 곳이. 천도한 게 400년밖에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에도 시대 때 그 대화자가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미군의 융당 폭격 때문에 동경에는 사실은 역사적 건물이라 할 만한 게 센소시 정도예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일반인 왕국 못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동경은 그냥 거의 뉴예요, 뉴. 아. 그래서 뉴 건물이 있는 거예요. 예. 오사카는 그 대도시로서 굉장히 작아서 서울하고 경쟁할 수가 없어요. 네. 부산 정도랑 경쟁하는 게 맞아요. 네. 상해하고 북경인데 상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강남 지역이라 한 거기서의 예를 들어서 북송 때 수도는 항저우지 상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해는 19세기 초반에 만든 전까지는 깡촌이었어요. 아. 거기서 나오는 뭐 슈커먼 양식 건물들 우리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는데 예. 그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양식이에요. 예. 그래도 그것도 원래 다 부시려고 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적 그게 그 역사적 가치 없다. 근데 그거 예. 남겨놨거든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물론 북경은 오래됐죠. 예. 근데 북경은 근데 이 세 도시가 다 평지예요. 예. 도시 중앙에 산도 없고 강도 예.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자원이라는 게 이 다른 도시랑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경관이라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가치. 우리가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서울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예. 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말씀하신 부분 근대 자원이라는 것하고 연결이 돼요. 네. 근대 자원이라는 게 세운상가 같은 것들보다 더 약간 좀 오래된 거라고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건물 또는 서울시청, 네. 그죠? 서울역. 예. 예전에 미쓰고시 백화점에 했던 지금 신세계 백화점들. 이것도 근대 역사 자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나 보자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에서. 여러분들 서울시청 갔을 때 예. 그게 예쁘게 보이냐고요. 음. 뒤에 절반 철거가 난 다음에 이상한 유리 건물로 지금 앞으로 예. 해놨어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대 역사 자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에 더해서 외국에서는 사실은 역사 자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넓이 좀 확보를 해요. 예를 들어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것도 장속성과 역사성이 있으면 그것도 역사 자원에 포함시키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어떤 걸 하냐면은 여기서 도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예. 우선 보존하고 이제 개발이 중요하니까 이 적응적 재설계라는 기법을 적용을 해요. 예. 이게 어댑티브 리유즈인데 예. 익선동 같은 거예요. 예. 익선동 원래 그 다 부셔버리려고 했거든요. 예. 익선동 한옥이 사실은 20세기 초반에 만든 한옥이어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봤을 땐 저 한옥적 가치 없다고 봤었어요. 폄하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지금 예쁘죠. 예. 근데 거기를 보면은 밖에는 한옥인데 안에는 완전히 뜯어 고쳤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최소한 역사성이 있는 건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토릭 룩 앤 필링이라는 걸 해서 네. 역사적 느낌 납두게 하고 나머지는 네. 다 고쳐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에서 절충을 해야 되는데 네. 역사적 건물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의한 거에 대해서는 보존하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도 질문 드려볼게요. 뭐든지 역사적 건물이 생기려면 그 시작점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지었을 예, 테니까 예. 그게 된 거니까요. 그러면 저도 한국이 막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많은 사람이 막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소상공인도 발달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러려면 종묘 근처에 크고 웅장한 뭔가 랜드마크 같은 걸 하나 또 지으면 그것 때문에 또 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랜드마크를 또 좋게 지으면 좋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랜드마크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랜드마크의 정의라는 게 사실 이겁니다. 어떤 도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차별적 객체예요. 예. 디스팅트 오브젝트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건물만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히 행정가들이 착각하는 게 새로운 멋진 건물 보면 사람들이 올 거라고 하는데 예. 새로운 멋진 건물은 대단히 저는 우리보다 상해가 훨씬 잘 짓고 항저우 셴젠 가면 삐까뻔쩍해요. 중국 남다르죠. 남다르게 짓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랜드마크가 뭐냐 유럽 같은 데 예. 보자고요. 유럽에 우리 브뤼셀 가면은 벨기에 브뤼셀 가면 네. 오줌 싸개 동상 있잖아요. 예, 알죠. 가면은 팔뚝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조그맣죠. 그거 보러 갈 때가 기절하잖아. 내가 이거 생각해서 이거 왔나. 근데 그게 랜드마크예요. 그렇네요. 예. 덴마크 코펜하겐의 인어공주상 있죠. 예. 그것도 랜드마크인 겁니다. 아. 랜드마크는 꼭 클 필요가 없네요. 클 필요가 없어요. 작은 것도 랜드마크고 그 지역을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객체예요. 예. 객체. 이제 이해했습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 객체가 랜드마크지 그냥 일반적인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크고 웅장한 무언가가 아닌 예, 거군요. 그것도 그냥 조금 더 학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그 도시 설계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MIT의 케빈 린치라는 교수가 있어요. 네. 제가 랜드마크를 디파인한 게 아니고 예. 그분의 책이 더 이미지 오브 더 시티예요.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은 아. 거기서 이제 랜드마크의 정의 이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 개발에 대해서 문화유산과 뭔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살펴보면 되는지 쭉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도시가 뭔가 좋게 개발되고 좋게 이용되면 많은 도시민들이 혜택을 볼 텐데 정작 그 과정에서 양보하고 절제해야 되는 대상자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에 대한 좋은 방법으로 용적률 거래제 같은 게 있다.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뭐 이런 겁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아까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뭐 일본은 뭐 왕궁이 있고 동경역이 있는데 그 안에 마루노치 개발을 하면서 크게 올렸다 막 얘기를 하거든요. 예. 우선 첫 번째 마루노치는 20세기 초반에 동경에서 개발된 월스트리트 같은 데예요. 아. 예, 이게 굉장히 그 자체로서 업무지구로서 역사성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건물이 노후화됐잖아요. 예. 그죠? 그 건물을 이제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 개발 과정 같은 것들을 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선 동경역은 그거 부실 수는 없잖아요. 예. 예쁘기도 하고. 근데 용적률이 위에가 남은 게 있잖아요. 예. 그 이거를 옆에 있는 개발업자들이 그걸 사요. 그걸 사가지고 자기가 올릴 사람 올리는 거예요. 예. 물론 국가에서 인센티브도 줬어요. 용적률 인센티브도 줬는데 예. 첫 번째는 우선 동경 아까 말씀드린 평지예요. 네. 평지이기 때문에 초고층을 올려도 되는 겁니다. 동경 왕궁에서도 멀어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적률 거래제를 해가지고 그 동경역 위에 있는 남은 용적률을 여기서 그 사가지고 했고 우리가 예. 여기서 또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가 거대 기업들이 갖고 있는 토지예요. 예. 큰 땅들이에요. 예. 즉 그리고 그 중에서 30%를 미쯔비시 지소라고 미쯔비시 주식회사라는 종합부동산 회사가 30%를 갖고 있었어요. 예. 미쓰비시가 다른 건축주들도 대형 회사들이거든요. 예. 같이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음. 우리가 자꾸 마루노치 이렇게 됐으니까 한국에서도 저렇게 하자. 디벨로퍼들이 없어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아파트 가서 보라고요. 네. 그 건물이 아름다운 건물인지 네. 그냥 깍두기 건물이에요. 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재 용적률 거래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상해주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게 부재한 상황입니까? 아 법률이 비슷한 게 하나 있고 예. 이거는 만약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그냥 하면 돼요. 전 세계 모든 좋은 도시들은 다 이걸 해요. 하는 방법이군요. 예, 이게 유럽, 미국, 일본 다 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방법들도 찾으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어떤 뭐랄까요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제도들은 이미 다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앞에 이제 전개될 앞으로의 과제들을 한번 여쭤볼게요. 개발 방식도 결정을 이제 해야 되고 보상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최근 제가 알기로 서울시가 10월에 개발 계획을 뭐 조성해서 조만간 시작할 것처럼 이제 발표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지금 와서 이렇게 이슈가 됐다고 해서 또 어떻게 뭐 변경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니 우선은 저는 이제 이전 계획하고 지금 조금 전에 발표된 계획을 조금 비교를 하면 전 이전 계획이 훨씬 낫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거 국제 설계 현상도 끝났어요. 예.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 연장시켜 가지고 거기 지주분들이 피해 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제일 조금 이 계획안이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은
이전 계획은 거기 아파트도 있고요. 호텔도 있고 업무지구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필요한 기능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 도심안에 아파트 공급 없어서 좀 난리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호텔이라는 게 외국인들이 왔을 때 강남에서 잘 안 묵어요. 맞아요. 강남은 그냥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관광하는 분들은 홍대부터 동대문까지 그 2호선 라인에 쫙 있어요. 거기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그 비즈니스 홀 때도 다 잘 되고 음. 거의 뭐 공실률이 거의 3-4%밖에 안 돼요. 완전 공실 상태예요, 사실은. 예. 그럼 거기 정중앙인데 광장시장 옆이고 호텔이 안 되겠냐고요? 네. 근데 지금 플랜은 뭐냐면은 그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업무 공간 오피스로 꽉 채운다는 건데 이게 두 번째는 글로벌 트렌드하고도 바뀌어요. 네. 정반대. 예. 글로벌 트렌드는 전 세계 지금 모든 도시들이 다운타운의 도심에 네. 집값 폭등해가지고 주택 늘려고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AI가 노동력 대체하고 재택근무 때문에 주로 많은 서구의 그 도시들의 오피스 공실률이 20%예요. 네. 어떻게 하면 오피스를 줄이고 네. 이걸 호텔로 바꿀까, 이거를 주택으로 바꿀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완전히 글로벌과 반대되는 거라니까요. 예. 있는 주택 없애고 아. 말도 안 되게 업무지구는 더 늘리고 이게 음. 업무지구 이게 정말로 심각하게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클래스 A 오피스 빌딩들이 예. 연면적이요. 예. 서울에 있는 모든 클래스 A 오피스 건물들 연면적을 보면 대략 한 1,000만 제곱미터예요. 1,000만 제곱미터인데 우리 광화문 여기가 CBD 일대가 제일 커요. 예. 그게 한 460만 제곱미터 정도가 돼요. 네. 근데 CBR이나 사비스 이런 그 글로벌 오피스 분석하는 브로커리지 회사 자료를 보면은 지금부터 31년까지 서울시 안대로 한다고 했을 때 광화문 일대에서 380만 제곱미터가 나와요. 강남 비즈니스 업무지구의 업무 총량 같은 게 광화문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 앞으로 큰일 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업무지구, 업무 오피스를 어떻게든지 좀 줄여야 돼요. 예. 근데 서울시는 지금 이것만 봐도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계획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대형 회사들 어떻게 보면 종로나 강남 또는 용산 정도의 입지를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지불력이 있는 큰 회사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종업원 숫자, 근로자 숫자를 줄여가고 있는데 그럼요. 예. 그래서 공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서울시도 모르진 않을 텐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닐까요? 모르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모르지 않고서는 이게 나올 수 없는 플랜이에요. 네. 일단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종묘 앞뿐만 아니라요. 사대문 일대에 문화유산들이 정말 많은데 그 문화유산들 중에서 낙후된 것들도 많아서 예. 그리고 어떤 것들은 복구하기 참 애매해서 그 종각 근처에는 빌딩 지하가 문화유적지인 것도 그렇죠. 있고 뭐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발할 때도 좀 큰 마스터 플랜으로 우리가 이제 서울의 문화유적지와 이 그 신규 개발을 이렇게 공존을 해보자라는 마스터 플랜 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되게 좋으신 점 그런 게 사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주택 공급한다고 서리풀 지구면 서리풀 지구만 보고 네. 그죠? 용산 지구, 용산 국제무지점 그것만 보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라는 게 인접 지역하고 네트워크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대한 플랜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예. 이런 거대한 플랜이 나와줘야지 어떤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우리가 낮추되 그 지역은 용적률을 올려주자는 게 그게 돼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좀 거대한 플랜이 지금 나와줘야 돼요. 네. 지금 단순히 우리 세운 4지구에서 뭐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세운 4지구를 포함한 광화문 일대를 우리가 어떻게 혁신적으로 할 것인지 그 혁신적인 공간에서 어떤 기능이 들어갈 것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요. 시부야 같은 경우에 시부야는 예전에 그냥 엔터테인먼트 센터 그냥 노는 데잖아요. 그렇죠. 쇼핑 있고 뭐 캐스트리트 있고 쇼핑하고. 근데 이제 시부야 역 근처에 그 도쿄 부동산이라고 종합부동산인데 철도 회사예요. 네. 거기서 어마어마한 오피스 건물들을 막 짓고 있어요. 자기 땅이니까. 근데 거기에 히라키에라는 건물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네. 저층부터 한 10층까지는 그냥 리테일이에요. 상업 공간인데 여기가 엔터테인먼트 센터니까 10층부터 한 18층까지가 뭐가 들어가냐면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가고 네. 그 위가 오피스 건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공연할 것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오피스 안에다 그거 넣어버렸다고요. 공연장을. 네. 근데 세원 4지구 플랜은 그냥 다 오피스예요. 뭐 이런 플랜이 다 있냐고요, 사실은요. 예. 사실 말씀 주셨으니까 꼭 세운상가 개발 이슈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왔던 이 도시의 경쟁력 이걸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이야기를 마저 해보고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프랑스 파리를 갔더니 갑자기 딱 보니까 놀라운 게 한쪽 그 구시가지는 예. 건물 높이가 전부 일치한 그렇죠.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전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와, 그 도시의 전체 미관이 생기는 원인이 하나하나의 개발이 아니라 전체 마스터 플랜으로 통일감을 주고 어떤 계획 아래 개발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 하나 확인했고 또 다른 측면에선 어떤 의미에서는요. 굉장히 이게 폭력적이었겠구나. 저 건물주들 다 나름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었을 텐데 높이는 무조건 이렇게 하고 예. 그뿐만 아니라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외장재, 건축 자재도 비슷비슷한 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요 앞으로 우리 서울을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도시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걸 세계적인 도시 중에 하나의 경쟁력까지 더 끌어올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까요? 우선 파리부터 말씀을 드시면은 그 되게 좋은 좋은 그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워진 파리가 된 거는 1850년부터 70년까지 파리를 부셔서 그런 거예요. 부셔서요. 당시에 파리 시장이었던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이제 조카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이 하우스만을 지지를 해줘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블러버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예. 나온 컨셉인데 우선은 대로를 그냥 쫙 깔아버려요. 예.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집도 그냥 다 밀어버려요. 19세기 후반이니까 예. 황제가 있고 하니까.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대로 보면 샹젤리에 이런 거 대로 보면 아빠 말씀하신 것처럼 벽돌 건물로 아름다운 긴 이런 건물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하우스만 타입 건물이라고 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쫙 해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 되게 아름다워 보이죠. 예. 근데 이 하우스만 타입들 건물 보면은 이 블럭을 밖에만 싼 거고 예. 안엔 또 옛날 파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파리의 모습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도시 설계적으로 이렇게 도시의 어떤 통일성을 가질 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그때 파리가 처음 보여줬어요. 그 다음부터 파리를 카피해요.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파리를 부셨거든요. 네. 사회적 약자가 제일 타격받았어요. 그렇겠죠. 임대료 대폭 등이 일어나면서 다 쫓겨났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개발을 우리가 지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당시에 도시 미화 운동이라고 했는데 아름답게 꾸미기. 지금은 최소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 커뮤니티의 이익도 보존을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개발을 할 건 개발을 해야겠죠. 예.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역사적 가치나 장소적인 걸 보존을 해야 되는. 이거 솔직히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짜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시장이나 시정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으로 야 이거 우리 빨리 해야 되고 경제 활성화해야 돼. 근데 경제 활성화인데 뭐 할지도 모르고 가치도 안 나와 있고 그 안에 기능도 모르겠어요. 나 믿어. 그거를 우리가 그 21세기 대한민국과 서울 시민한테 설득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즘은 이제 많이들 나가 보시니까 우리가 벤치마크 할 만한 범도시 차원의 성공 개발 사례 뭐 이런 것 좀 꼽아 주신다면 어디를 꼽으세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꼭 외국을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성수동. 성수동. 네. 아. 성수동 보시면은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0년 전까지만 해서 강남에 성수동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네. 자동차 고치러. 거기 자동차 공업사가 많았거든요. 네. 거기가 기본적으로 중공업 단지였기 때문에 그 공장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거기에 바뀌면서 보면은 예전의 모습도 여전히 있어요. 연무장길 같은데 예전의 예. 모습 그대로잖아요. 예. 그죠? 근데 조금 나가 보면은 뭐 SM이 쓰는 건물도 굉장히 크고요. 예. 그 앞에 있는 뭐 클리오인가요? 그 건물도 굉장히 큰 건물이고 예. 작은 건물하고 새 건물하고 굉장히 조화롭게 잘 돼 있어요. 예, 맞네요. 그죠? 예. 아니 디오르가 왜 아시아에서 압구정 서울이고 예. 청담동도 아니고 예. 성수동에다 플렉십 샵을 넣냐고요. 그렇네요. 그것도 초고층 팬시한 건물이 아니고 연무장길을 가시면은 거기가 제일 비싸거든요. 지금 임대료. 예. 초고층 건물 아니에요. 맞아요. 3, 4층 건물이고 다 건물들이
40년 된 건물들이에요. 예, 무슨 창고로 썼던 것들. 예. 과거에 거기 제가 10년 전만 가도 2층에 보습학원 있던 데들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바뀐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치를 모르는데 그렇네요. 올드앤 뉴가 적절히 배합됐을 때 아, 그리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차별적인 아이덴티티를 주는 것들이 굉장한 가치예요. 그렇네요. 예,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성수동 네. 같은 게.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성수동이나 어떻게 보면 세운상가 처음 건립됐을 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일 수도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멋스럽게 세계적인 풍광을 자랑하고 콜라보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가 됐는데 과연 무조건 이걸 올리는 게 맞는지 한 번은 진짜 검토도 해볼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꼭 종묘만이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좀 얘기하려고 모셨는데요. 앞으로 서울이 아시아의 최고 도시가 되려면 어떤 대책부터 시급히 논의해야 될까요? 우선은 제 생각에,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욕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선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서울이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 네. 그 말씀 뭐냐면은 서울의 지역 총생산 우리가 네. RGBT라고 하는데 그건 증가를 해요. 예. 근데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경제 성장률을 예. 서울하고 대한민국을 보면 서울이 대한민국보다 낮아요. 서울이 더 낮아요. 더 낮아요. 그 말씀 뭐냐면은 서울이란 도시가 지난 20년 동안 후퇴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건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연도별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예. 많은 경우에 서울이 국가보다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모든 슈퍼스타 도시 1등 도시들은 그 나라의 경제 허브고 탱크거든요. 예. 그게 경제 성장을 이끌어요. 예. 서울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저는 서울을 좀 넘어서 약간 좀 대서울권 계획이라든지 이런 플랜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거의 서울의 가치도 지키고 또 서울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엔진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까지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